한국에서 다시 성공한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미국에서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였던 남성이 있습니다. 팬데믹 한 방에 무너지고 결국 가진 것 하나 없이 한국으로 쫓겨오듯 돌아왔습니다. 언어도 어색하고 문화도 낯선데 여기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겠냐고. 그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도 여기를 싫어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게 분명한데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번 실패하면 끝이었지만 이곳에서는 다시 기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과연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한국이라서 가능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저는 강민석입니다. 미국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이민 1.5세대고 이제 35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려서 부모님을 따라 이민을 왔고 학창 시절을 거쳐 성인이 된 후엔 독립과 함께 제 힘으로 미국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영어를 배우면서 어릴 적에 힘들었지만 진짜 힘든 건 부모님과 제가 살아가는 사회의 문화가 너무 달랐던 거죠. 특히 미국 사회에서 동양인이 성공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이 그랬듯이 악착같이 버텼고 마침내 제 사업을 일궈냈습니다. 제가 운영했던 건 푸드 프랜차이즈였어요. 처음에는 LA 한인타운에서 작은 샌드위치 가게를 열었고 반응이 좋자 체인점을 늘렸습니다. 미국 로컬 고객들뿐만 아니라 한인 교포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어요. 저는 성공했다고 너무 어린 생각을 했습니다. 직원 수는 점차 늘어났고 매장은 10개가 넘어갔어요. 돈의 흐름도 어느 정도 안정권이 되어갔죠. 그러나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어요. 팬데믹이 터지면서 상황이 말도 안 되게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처음엔 금방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가게 운영이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상황이 나아져도 사람들은 외출을 꺼렸고 매출은 반토막, 아니 더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직원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버텼어요. 몇 년을 함께 일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나갈 임대료는 당연히 매달 챙겨야 했고 직원들의 급여를 주기대 급급했습니다. 몇 달을 버티다가 결국 저는 몇몇 매장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까지 막히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민석 씨, 더 버티기 힘들겠어요. 이젠 정리해야겠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내는 미국인이지만 저보다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내를 처음 만난 건 샌드위치 가게에서였어요. 한인타운 근처에서 근무하던 그녀는 점심시간이면 자주 제 가게를 찾곤 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 늘 같은 메뉴를 주문하는 손님이었어요. 어느 날 그녀가 카운터에서 제게 말을 걸었어요. 이 가게는 사장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금발의 그녀가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는 게 신기했어요.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녀는 한국 사회와 한인 커뮤니티에 대해 약간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가족 중심적이지 않나요? 한인타운에서 일하는데 가끔 배타적이라는 느낌을 받아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조금씩 설명해 줬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족을 중시하는 이유, 한인타운이 폐쇄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녀는 처음엔 제 설명을 의아해했지만 점점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가벼운 대화가 몇 번 이어지면서 저는 그녀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저 단골 손님에서 매일 점심시간이면 기다려지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날은 일부러 카운터에서 그녀의 주문을 직접 받기도 했어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가게가 바쁜 시간이 아닐 때 함께 커피를 마시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녀는 서양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시야가 넓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를 알아갔고
저는 그 과정에서 그녀가 정말 단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엔 약간의 편견이 있었던 그녀였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제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결국 제 편이 되어줬어요. 그녀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민자로서 수많은 벽을 마주하며 살아왔어요.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기도 했고 한인 사회 내에서도 미국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방인 취급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그녀는 그런 저를 있는 그대로 믿어줬어요.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들어 온 것들. 나는 그걸 존경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하나만 바라보고 저를 믿어주는 사람.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제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렇게 저는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우리는 부부가 되었고 함께 가게를 키워나가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꿨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이 힘들 때도 많았지만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인생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함께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20년 넘게 살던 집도 차압당했습니다. 은행에서 연체된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집을 압류하겠다고 했어요.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지만 이미 저희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상태였어요. 집을 정리하는 날,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구나. 20대 때부터 악착같이 노력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말았어요. 아내는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눈빛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차에 몇 개의 짐만 싣고 나왔어요.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드나들던 집이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날 밤 우리는 싸구려 모텔에서 지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고민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해 보았지만 모두들 어려운 상황이라 선뜻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이미 노년이시고 경제적으로 도와줄 여력은 없었어요. 며칠 동안 아무런 답도 찾지 못하고 있던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한국으로 가보는 건 어때? 순간 멍해졌습니다. 한국이라니. 저는 미국에서 살아온 시간이 더 길었어요. 한국에서 기억나는 건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살던 작은 아파트뿐이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반문했어요. 한국에서 사업을 한 경험도 없었고 인맥도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단호했습니다. 한인타운에서 만난 사람들 기억나?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어떻게든 다시 일어선다고 했잖아. 한인타운에서 사업을 하며 저는 많은 한국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특유의 끈기와 근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위기를 맞아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아내의 말이 떠오르자 저도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는 모든 걸 잃었지만 한국에서는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있을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선택을 고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라는 아버지의 말씀도 생각났죠. 결국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짐을 싸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게 맞는 선택일까? 망설여졌지만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공항에 도착한 후 저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어요. 20년 넘게 살아온 미국. 이곳에서 모든 걸 쌓아왔는데 결국 이렇게 떠나야 하는구나 싶었어요. 이제 한국에서 다시 시작해보자. 아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더니 어느새 검은 하늘만 남았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밟는 한국 땅이었어요. 어린 시절을 보낸 나라지만 제게는 이제 너무 낯설었어요. 기억 속 한국과 현실의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항 안은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자동 출입국 심사를 통과하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미국을 떠나기까지 수없이 고민했지만 결국 이곳에 도착하고야 말았습니다. 돌아간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보다는 전혀 새로운 나라에 온 기분이 더 강했어요.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가는 길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초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있고 밤인데도 거리는 밝게 빛났어요. 25년 전 제가 떠나던 한국이 맞나 싶었어요. 미국에서도 대도시에서 살아왔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살았던 곳은 점점 쇠락하고 있었어요. 팬데믹 이후 문 닫은 가게들이 즐비했고 도시 곳곳이 황폐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늦은 밤인데도 거리는 활기찼고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발전이라는 게 무엇인지 눈앞에서 보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해서 제 현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가진 것이라고는 몇 개의 짐뿐인 채로 한국에 왔으니까요.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떠나온 미국을 다시 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살아남아야 했어요. 처음 며칠은 아무런 감각도 없이 흘러갔어요. 인천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하고 간단한 정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길거리 간판부터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까지 익숙하지 않았어요. 한국말은 알아듣고 할 수 있었지만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다 보니 어색했어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시급한 건 일자리와 거처였습니다. 돈이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야 했어요. 한국에서 취업이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부딪혀 보니 더 막막했어요. 미국에서 운영했던 푸드 프랜차이즈 경험이 있지만 한국에서 이력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웠습니다. 대기업은 애초에 불가능해 보였고 중소기업조차도 제 경력을 애매하게 봤어요. 면접을 몇 군데 봤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외국에서 사업을 했다는 게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제 경험을 실무와 연결짓기 어려워했고 나이도 많다고 판단했어요. 미국에서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경력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이력서를 넣을 곳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한동안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먼 친척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어머니 쪽 먼 친척이 서울 외곽에서 작은 건물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었지만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다행히 사정을 듣고는 당분간 거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당장 지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었어요. 그분은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어요. 한국에서는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창업 지원이 많다고는 하지만 자본 없이 시작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사업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쌓아온 경험을 포기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사업을 한다면 한국에서 통할까? 아니면 아예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했어요. 한국에서의 취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했던 경력이 한국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력서를 몇 군데 넣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어요. 면접 자리에서도 제 경험을 존중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실무형 인재를 원했고 저는 그들이 원하는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었어요. 한번 사업을 해본 사람, 그것도 외국에서 사업을 했던 사람이 한국의 조직 문화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였어요. 현실을 인정해야 했어요. 한국에서 제가 취업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다면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다시 사업을 하는 것. 하지만 자본이 없었어요. 미국에서 마지막까지 버티느라 가진 돈은 모두 사라졌고
한국에 와서 남은 돈으로 겨우 한두 달 버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생활비라도 벌려면 몸을 써야 했어요. 일단 몸을 쓰는 일부터 해야겠어요. 이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구직 사이트를 뒤졌어요. 음식 배달, 택배 상하차, 편의점 심야 아르바이트, 건설 현장 일용직. 지금 제게 가릴 처지가 아니었어요. 낮에는 사업 준비를 하면서 시장 조사를 하고 밤에는 몸을 쓰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을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솔직히 반대할 줄 알았어요. 미국에서는 그래도 사업을 운영하며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단 한마디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같이 해야지. 순간 울컥했어요. 아내는 미국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다녔고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와 함께 한국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선택을 믿어주고 저와 함께 버티겠다고 말했어요. 당신은 사업을 준비하면서 해야 할 일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 테니까 당신은 거기에 집중해.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부부였고 이 위기를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우리는 낮에는 사업 준비를 하고 밤에는 몸을 쓰는 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었지만 우리는 서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어요. 이 상황에서 반드시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시장과 한국 시장은 많이 달랐어요. 한국은 모든 게 빠르고 경쟁이 치열했어요. 미국에서는 상권이 한 번 자리 잡으면 비교적 오래가는 편이었지만 한국은 유행에 따라 변화가 심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생기고 사라지는 가게들을 보며 저는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는 한 번 성공했던 사업이었지만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시작했다가는 다시 실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시장을 제대로 알아보기로 했어요. 직접 발로 뛰면서 시장을 보고 한국 소비자들의 특징을 파악해야 했어요. 저는 한국의 전통시장과 오래된 가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는 미국에서 볼 수 없었던 문화가 있었어요. 가게 주인들은 손님들과 가족처럼 소통했고 단골 문화가 강했어요. 가격은 저렴했지만 서비스는 따뜻했어요. 여기서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미국에서는 효율이 우선이었지만 한국은 정이 중요한 요소였어요. 한국의 외식업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람들 간의 유대가 만들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저는 고민을 거듭했어요. 단순히 미국식 패스트푸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한국적인 요소를 결합해야 했습니다. 미국에서 실패한 사업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낯설었어요. 미국에서의 실패를 뒤로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이곳까지 왔지만 현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돌아가는 나라였고 모든 것이 경쟁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아내와 저는 가진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지출을 최소화하며 생활해야 했어요. 식비를 아끼기 위해 집에서 간단한 요리를 해 먹었고 한 달에 한 번 외식할 수 있을 정도로만 예산을 짰어요. 그마저도 저렴한 한식 위주였고 주로 오래된 노포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생활이 너무 갑갑했어요. 미국에서 사업을 하던 시절, 저는 외식을 하거나 좋은 레스토랑에서 미팅을 하는 것이 익숙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렴한 식당을 찾아다니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돈이 없다는 현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시장을 조사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오래된 가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며 익숙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곳에는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온 사람들의 정서가 있었고
손님과 가게 주인 사이의 유대감이 깊었어요. 한국에서는 단골 문화가 특히 강했고 가게 주인들은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한 작은 국밥집에 들어갔어요. 가게는 오래된 외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부는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인은 저를 처음 보는 손님임에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음식이 나오자 그 맛에 놀랐습니다. 가격은 믿기 힘들 정도로 저렴했지만 맛은 훌륭했어요. 무엇보다도 가게를 운영하는 방식이 신기했어요. 주인은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취향을 기억하고 있었고 작은 서비스 하나에도 정성을 다했어요. 이것이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미국에서 패스트푸드는 단순히 빠르고 간편한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속에도 정이 있었고 가게마다 고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단순한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한국적인 정서를 담은 패스트푸드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시장을 조사하면서 또 하나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바로 배달 산업과 푸드테크의 발전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배달 서비스는 있었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차원이 달랐어요.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주문이 가능했고 배달 속도도 엄청났어요. 주문 후 20분 안에 도착하는 시스템은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배달 시장이 이렇게 발달한 이유는 한국의 소비자들이 빠른 서비스를 선호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서도 품질을 중요하게 여겼고 가격도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이런 한국의 소비 패턴을 활용하면 미국식 패스트푸드와 한국적인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패스트푸드의 장점인 효율성과 속도에 한국 음식 특유의 따뜻한 정서를 결합하면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실행하려면 한국 시장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했어요. 저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했어요. 한국의 창업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했고,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방식도 배워야 했습니다. 우연히 한 창업 관련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는 다양한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모여 있었고,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지 직접 볼 수 있었어요. 한국의 젊은 창업가들은 상상력이 넘쳤고, 실행력도 뛰어났어요. 미국에서는 생각조차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배달 로봇을 활용한 음식 배달 서비스, AI를 이용한 고객 맞춤형 추천 시스템 등 한국의 창업 환경은 예상보다 훨씬 발전해 있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미국에서 했던 방식으로 사업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겠지만 한국의 트렌드와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성공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당장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먼저 한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음식들을 경험해 봤어요. 시장에서 파는 길거리 음식부터 유명한 프랜차이즈까지 한국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선호하는지 직접 체험했어요. 또한 창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규제도 공부해야 했어요. 미국에서는 비교적 쉽게 가게를 열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각종 인허가 절차가 복잡했어요. 위생 기준, 세금 문제, 배달 서비스와의 제휴까지 생각해야 할 것이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씩 배우면서 확신이 생겼어요. 미국식 패스트푸드와 한국적인 감성을 결합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았어요.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까지의 시간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가진 돈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저는 낮에는 시장 조사를 하고 밤에는 배달과 상하차 같은 몸을 쓰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아내도 식당 서빙과 영어 강사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어요. 미국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던 그녀가 좁은 식당에서 혼나는 모습을 보며 미안함과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배달 중 순간 졸다가 사고가 날 뻔했어요. 피로와 스트레스가 한계에 다다랐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내는 늘 우린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하며 버텨줬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사업을 준비했고 마침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이 시간들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다시 도전하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적은 자본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했어요. 큰 매장을 차릴 여유도 없었고 초기 투자금을 마련할 길도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의 배달 시스템과 온라인 마케팅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미국에서는 매장 중심의 운영이 기본이었지만 한국에서는 배달과 온라인 주문이 중요한 흐름이었습니다. 배달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며 작은 공간에서도 높은 매출을 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존의 패스트푸드 방식이 아니라 한국적 감성을 가미한 메뉴와 포장을 연구했어요. 단순한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편리하면서도 정성이 느껴지는 음식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의 배달 시스템은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해 있었어요. 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조리하고 배달 기사가 신속하게 음식을 전달하는 방식은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직접 배달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배달 기사들의 동선, 고객들의 반응, 주문 시간 대별 수요까지 하나씩 분석하며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미국에서 했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실패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한국에서는 배달이 단순한 편의성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는 기본이었고 소비자들은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평가했습니다. 저는 이 점을 반영해 메뉴를 개발하고 배달 포장에도 신경을 썼어요. 단순히 음식을 담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열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패키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작은 메시지를 적어두거나 깔끔한 포장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반응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주문이 많지 않았어요. 홍보도 부족했고 브랜드 인지도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온라인 마케팅 환경을 활용하면서 점점 상황이 나아졌어요. SNS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브랜드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사진을 찍어 올릴 수 있도록 비주얼적인 요소도 신경 썼어요. 미국에서는 광고비를 많이 써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소비자들의 입소문이 훨씬 강력한 마케팅 도구가 되었어요. 점차 고객층이 늘어나면서 배달 주문도 증가했습니다. 초반에는 적은 주문량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만 꾸준히 운영하면서 고객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과정에서 한국의 지원 시스템이 큰 도움이 됐어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많았고 창업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다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었어요. 사업이 조금씩 안정되자 저는 다음 단계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매장에서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브랜드를 확장해야 했고 더 많은 고객들에게 다가갈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한국에서의 창업은 미국에서 했던 경험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어요.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았고 사업 방식이 맞지 않아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버텼어요. 어느 날 한 언론사에서 저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어요. 미국에서 실패하고 한국에서 다시 일어선 사업가라는 타이틀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뷰 후 반응이 예상보다 뜨거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했고 한국에서 기회를 찾으려는 여기민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다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하지만 버티고 도전하고 적응하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라는 것. 미국에서는 혼자 살아남아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같이 살아가는 힘이 있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사회,
빠르게 변화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저력, 그리고 어떤 위기 앞에서도 끝까지 버텨내는 한국인의 근성. 저는 돌아와서야 깨달았어요. 이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특별한지. 경제 위기가 닥쳐도 새로운 변화가 와도 한국은 언제나 길을 만들어 왔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결국 해내는 나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나라. 역시 한국이다. 이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내도 한국에 완전히 스며들었고, 이제는 부모님도 자주 한국으로 오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속담이 생각이 자주 납니다. 피는 못 속인다고요.